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짜증내고 저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태원이라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한 지역이죠. 외국인들이 많고 또 성소수자들의 그런 클럽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젊은이들이 그것도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이제 마치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그런 젊은이들만 가는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 망국에 빠뜨린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막 잔뜩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런 클럽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자기의 새로운 자기의 어떤 영역을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놀 때 그만큼 놀잖아요. 보면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닌데 젊은이들이 재밌게 논다라는 그런 걸로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아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분노해야 될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뭐 동종을 하고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뭐 이렇게 매출이 팍 떨어지고 아니면 아들이 고3인데 이제 아들이 학생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 또 등교를 안 하니까 막 애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도 화내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좀 더 냉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나아가는 게 가장 합당한 것까?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요.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될지 싶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 이성으로 잘 조절을 하고 또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이렇게 자로 재듯이 하면 또 인간성이 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성과 감성을 잘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위험에 닥쳤어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에 나름 이제 성공을 했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다시 직면했는데 나름 이제 방역에 성공을 했던 것은 이미 이렇게 매뉴얼이 이미 이렇게 경험했던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존재해서 그 매뉴얼대로 활동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으로 접근했죠. 우리 미국은 괜찮아 이렇게 코로나는 오지 않아 뭐 거긴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동양에서나 퍼지지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는 오지 않을 거야라는 이상한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대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방역을 대응을 늦장 대응하면서 엄청난 큰 피해를 받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자명한 건데 당연한 건데 넉넉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걸 보고는 대처를 잘 못해서 피해가 더 심했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국가적인 일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누가 쾅 하고 박았어.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요? 남자들은 뭐 대체로 이렇게 그런 일에 본래 남자의 그
그 남자의 어떤 감성이랄까, 남자의 이렇게 유전자는 그런 것에 좀 강해요. 대체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막 이렇게 승부욕이 막 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좀 떨어지죠. 대처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유전자라는 게 남성의 유전자, 여성의 유전자가 남성들은 보통 외부 활동을 해서 수렵 채집 활동들을 했고 외부에서 뭔가 재화를 갖고 와서 안으로 들여서 하는 거였고 여성들은 대체로 양육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남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건은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접촉 사고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가 쿵하니 같이 일어나서 그럼 여성은 이제 이렇게 놀래가지고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고 나서도 발발발 떨면서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발발 떨면서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봐라 그 지가 잘못되고 저런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익숙치 못하고 갑작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을 유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은 미리 좀 우리가 연습 같은 걸 해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화방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방화 이렇게 해서 소방 훈련을 해본 몇 번, 1년에 한 번씩 소방 훈련을 한 사람하고 소방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불이 났어, 건물에. 그러면은 대응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갑자기 불이 났어. 소방 훈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대체로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체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발발발 떨다가 119다 전화도 하지 못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기가 쉽거든요. 근데 소방훈련을 미리미리 매년 하거나 2, 3년 한 번씩 꼭 해온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119에 먼저 전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방 용기를 가지고 막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대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겠죠. 또 사람 그런 불나는 재난 또 이렇게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홍수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죠. 홍수에 대한 대비도 우리 태화강은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태화강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매뉴얼화를 만들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재난에 대한 대비죠.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거라니까 더우면 뭐 에어컨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선풍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나? 아니면 뭐 우리 방에 통풍을 조절해야 되나? 준비를 할 수가 있으면 여름을 나름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를 모함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해. 어떤 사람은 정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말과 행동의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누가 나를 뒷담화를 한다 해도 아주 친한 사람 평상시에 얘기치 못했던 아주 절친이 나를 뒷담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친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고 절친이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절친이라 해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고 나를 모함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나를 이제 나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미리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야기로 기사로 사건 사고로 늘 주변에 이렇게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줘요. 내 친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직장에서 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시그널을 항상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절친이 설사 또 이렇게 형제가 그렇게 나를 모함에 빠지거나 사기를 이렇게 그 사기 행각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매뉴얼화가 돼 있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받는 상처가 훨씬 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마치 내가 옆에 있는 친구나 절친이나 형제가 무슨 성인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굳건히 믿었어.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건 부처님이나 그러거든요. 부처님이나 절대 안 그러지. 부처님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네가 그렇다니, 너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종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더 키우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가족이나 아니면 절친이나 배우자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 모르게 집을 완전히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계획부동산에 뭐 어디 한다든지 그것도 대출을 뭐 2배, 3배, 제2금융권까지 제3금융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뭐 했어. 근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돼서 빚더미 위에 앉았어. 야, 세상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우리 신호를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에 그런 얘기 자주 나오고요. 영화에도 그런 얘기 자주 나오고요. 또 그렇다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렇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돈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서 몇 년 동안 뭐 같이 고통 분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져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금방 죽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든 사고로 죽든 내가 금방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 내 생명이 다 했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텔레비나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나오잖아 보면 그럼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는 나는 언제든지 이 생을 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돼 있다면 특히 이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게 제일 가슴 아프죠. 뭐 옆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기도를 해주고 뭐 해야 돼서 49제도 지내주고 또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주기도 하고 또 불공 올릴 때 불공 기도를 따로 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위로가 사실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들려요. 그러니 나의 아들, 딸들을 대할 때도 언제든지 이 아들, 딸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고를 당하든 뭘로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쁜 것에 대한 준비, 나쁜 얘기만 자꾸 하면 그렇죠. 좋은 것에 대한 준비는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것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잘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사람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큰 실수를 하지만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큰 실수를 하고 막 그래요.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제 철종, 우리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종을 예를 들면 그래요. 철종은 이제 이렇게 그 본래 서열상 왕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제도 뭐 반역은 아니었는데 이 반역 영모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자기 윗대도 다 영모로 인해 돌아가시고, 겨우 이제 살아남아서 강화도에서 나무꾼이나 하는 그냥 몰락한 왕가에 저 이렇게 촌수도 엄청 떨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헌종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게 왕손이 없어서 찾은 게 강화도에 나무꾼 하고 있는 철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철종이, 강화도의 나무꾼이 왕이 되었어. 야, 완전히 이제 바보 은갈이 왕이 된 거잖아요. 이 신분 상승이 완전히 뭐 이렇게 정말 나무꾼에서 이렇게 왕이 됐는데 행복했을까요? 이겨 참, 그 나이 30살에 돌아가시게 돼요. 31살인가 이렇게.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두각시로 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색잡기에 빠져서 결국은 삶이, 그냥 시골에서 나무꾼 하고 있었으면 정말 70살, 80살까지 장생하면서 편안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골 총각 나무꾼에서 갑자기 왕이 됐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물론 조선시대에 자기가 아무리 왕손이라도 왕이 될 거라는 걸 준비를 하고 한다라는 것은 영모에 가까우니까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걸 준비한 사람은 있었어요. 준비한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준비를 했어요. 흥선대원군까지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 될 거라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확률이 별로 있질 않아.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아들 5살, 6살 이 아들에게 너는 왕이 될 나이다. 너는 왕이 된다. 왕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주입을 했고요. 본인은 안동 김씨, 그 풍량도시 그 천하 밑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비벼가면서 뭐 이렇게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고기를 뭐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나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내가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63년도에 드디어 자기 아들이 정말 정말 기적처럼 왕이 되고, 본인은 본래 이제 이렇게 왕이 되면요, 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원군에게 이렇게 권력이 가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어리면 이렇게 고종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머니가 이제 황후나 왕후, 이렇게 왕후가, 대비나 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해요. 대신 정치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뒤에서. 당시에 신정왕후였거든요. 풍량조씨의 신정왕후였는데, 이 신정왕후를 미리 대원군은 본인이 왕이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지 자기 고종이 되기 전에 신정왕후랑 벌써 밀담을 나누고 밀약을 하고 나름 잘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 신정왕후의 신임을 얻어서 신정왕후가 내가 빠지고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좌지우지했는데요. 그때 했던 정책이 그야말로 엄청난 개혁들이 많았어요.
조선 당시 이제 400년 넘은 조선, 450년 된 조선 그야말로 이제 1392년부터 이렇게 세조까지 그냥 성종까지는 그런 대로 나라가 엄청 이 부국강병하니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연산군 이후로 망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로는 거의 이게 나라야 싶을 정도로 이 완전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조 정조 나오면서 조금 이제 좋아지다가 다시 이제 이 19세기가 되면서 다시 또 이게 나라야 하는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던 영조 정조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을 대원군이 해요. 특히 세금을 골고루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양반이라고 세금을 안 내고 평민들은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 대원군 때까지 양반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착취를 했죠. 농민들을 완전히 착취를 했어요. 양반들이. 그런데 이거를 단숨에 개혁을 해버리네. 대원군이 모두에게 세금을 주고요. 당시 서원이 뭐 고려 말에는 이 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흔들렸다 한다면 조선 중기 후기가 되면은 서원 때문에 조선의 재정이 그 정말 가난해지거든. 정부가 엄청 가난한 거예요. 서원들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서원들을 다 철폐시키네. 아니 이렇게 그 말은 쉽죠. 서원 철폐 또 이렇게 세금 골고루 다 매기는 거 말은 쉽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아무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대원군이 이걸 해냈어요. 자 그러면 철종 남국군으로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된 철종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매뉴얼이 없었어. 뭘 어떻게 해? 대응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응 방법이 있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비비고 그러다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자기 권력을 찾아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냥 오히려 나무꾼으로 있는 게 더 행복해 했을 거예요. 그 왕으로 있는 것보다. 근데 대원군은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비굴했어. 여기다 두고 고개 저기다 두고. 근데 대원군이 되고 나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모든 이렇게 외척들을 안동집시 쫙 자기 수하로 쫙 이 참 훌륭한 것은 그 원래 척을 져서 안동김씨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세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기들 권력을 내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당은 좀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안동김 씨에게 어느 정도 받아낼 거 받아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안동김 씨를 포섭을 해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했지만 청선대원군이 풍량조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지방 유생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유생들을 다 이렇게 했고 국민들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군포를 다 매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하는 게 뭐였냐면 경복궁을 짓겠다고 추진을 했어요. 경복궁은 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불타고 200년 동안 1600, 1700, 250년 동안 그대로 폐허로 돼 있었어요. 영조 정조도 그 대단한 영조 정조도 경복궁을 중건하지 못했어요. 그 영조도 이렇게 경복궁 자리를 보면서 아쉬워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추진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막 집고 난 나라에 돈도 별로 없을 때인데 집고 난 대원군이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모금을 했다니까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모금을 했는데 모금액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양반들도 많이 냈지만 이 전국의 그 농민들하고 평민들이 엄청나게 모금을 동참을 해준 거예요. 인기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났네. 경북 한참 3분의 2 정도 막 지었는데
불이 아유 경복궁 다 짓지 못하고 불이 났어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이 나서 다 폐허가 다시 됐잖아. 그러면 할 수 없네 하고 좀 미루고 좀 이따가 하지. 이렇게 집착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짓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모금이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화폐를 발행한 게 당백전이죠. 그냥 이렇게 한 양당 100원, 100냥이나 되는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권을 하나 만든 거예요. 100만 원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중 유통을 한 거예요. 돈을 막 찍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짜리 만들어 막 찍고 유통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10달러짜리 갖다 주면 동전이 막 한가만이요. 왜 그 기록에도 나오거든요. 서양에 이제 누가 10달러 딱 넣으니까 돈 꾸러미로 이제 꾸러미로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가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요. 이제 미국은 저렇게 엄청난 이 금액을 막 경비 부양을 위해서 쏟아붓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끼리 통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풀어서 국가에서 이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뭐 매월마다 100만 원씩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10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요. 매월마다 국민들한테 5천만 국민한테 매월마다 100만 원씩 다 줘.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국채가 막 떨어지고 해서 금융이 붕괴가 돼서 망하게 되는데 그 대원군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이제 되게 되고 나중에 1962년도에 진주 밀란도 생기게 되고요.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국 대원군이 실패한 거는 이렇게 외세의 척화비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그 쇄국 정책을 한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큰 실패는 내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실패는 집안 살림살이를 자기 며느리를 좀 더 칭찬하고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며느리랑 경쟁하다 보니 며느리를 너무 하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본인이 물러나게 되죠. 어쨌든 가족끼리 서로 챙기고 친한 사람끼리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